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논쟁이 벌어졌다. 2. 루마니아에서 빛을 발하는 K9. 3. 한국의 타겟 무기 공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설레발 치지 말아라. 루마니아의 K9사주포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국방부는 예외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한 예산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국내 다수의 매체도 폴란드 사례를 예로 들며 루마니아가 대한민국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다고 앞다퉈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또 한 번 K9 자주포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의 실상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예산만은 금액으로만 따져도 19억 2,300만 달러, 한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 초대 규모 사업입니다. 총 2단계로 구성된 이번 사업은 1단계에만 자주포 54문 구매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현재상으로 보면 한 개 대대 18문씩 완전히 새로운 포병 여단 하나를 창설할 만큼의 물량을 도입하는 셈입니다. 단순 규모 면에 있어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도입 사업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미 2023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전력 개편은 일반적으로 같은 나라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용 난이도 측면이나 유지 보수 측면이나 체계가 단순할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를 군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폴란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지상 전력에서만 K2 흑표 980대, K9 자주포 670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군 편제를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보르숲 장갑차에 K9 차체 도입을 검토 중이고 여기에 추가로 AS-21 레드백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거리 타격 무기 보유를 위해서는 K239 천무 발사기 300대를 도입하고 자국산 사격 통제 장치, 차대와 결합하여 WR300 호마르로 개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체계 통합이라는 이유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또한 폴란드 사례처럼 외산 무기를 일어날 확률이 큰데요. 이번 자주포 도입 사업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는 지난 2022년 국방 예산을 GDP 2.5% 수준으로 높이겠다 밝혔고 향후 최대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이라 선언했는데요. 지금의 자주포 도입 사업은 이 막대한 계획에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워낙 미래 가치가 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너도 나도 줄을 대느라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이쯤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루마니아가 아직 예산만 확보 중일 뿐 아직 어느 나라에 어떤 자주포를 도입하겠다 특정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로 거론되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인데요. 지난 4월 4일 루마니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국방부의 자주포 예산 승인 요청을 최초로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도입 기종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K9의 성능이 독보적이라거나 전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70%에 이를 만큼 무수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루마니아의 K9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 평가받는 이유는 이미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모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폴방산 계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은 실질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 무려 3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군사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지난 1월 31일에는 테모도르 인치카시 병기총국장이 직접 현대로템과 한화의 머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K2 흑표, K9 자주포 생산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특히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와는 루마니아가 탄약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타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해서 군사협력을 추진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계약에 변수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계약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의 방산협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루마니아의 국명 방산업체 로만과
K9의 제작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MOU를 체결한 것을 두고 기업 간의 친선을 위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양사의 MOU는 K9 자주포, AS-21, 레드백 등의 무기체계에 대한 공급 및 활용, 보수 유지와 관련된 상호협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룸맘은 우리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같은 국명방산업체 폴란드 PGZ도 한 폴방산 계약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왔는데요. 이를 알고 보면 룸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다수의 매체는 앞다퉈 루마니아의 K9 도입을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무기를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외적으로만 봤을 때 루마니아 육군은 비교적 약소한 국력과 반대로 자국산 무기 체계를 상당수 보유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주력 장갑차민 MLI-84나 아프라 40 다연장 로켓 트럭, TR-85 전차 등은 모두 루마니아산 무기 체계인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모습일 뿐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그 뿌리에 전부 소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LI-84는 사실 소련의 BMP-1 모델을 면허 생산한 장갑차입니다. 그나마 현대식 개량형인 MLI-84m에 이르러 포탑을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폭탄 무인 포탑으로 교체했을 뿐인데요. 또 아프라 40은 그 뿌리가 1963년 소련에서 개발한 BM-21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TR-85 정도가 소련 T-55를 기반으로 루마니아가 독자 개발한 전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덧만 번지르려 할 뿐 TR-85의 신뢰도는 마무한 수준이라 루마니아는 2023년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 중인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무기체계가 표면적으로 나아 자체 개발의 형태를 띈 건 195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위성국 신세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루마니아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친서방 노선을 타기 시작했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아예 소련과 다른 나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소속되어 있긴 했지만 소련 붕괴보다 2년이나 빠른 1989년에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받고 말하면 서방의 혜택도 소련의 혜택도 어느 쪽도 제대로 수혜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왕년에야 루마니아군이 발칸반도의 주력이라 평가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와의 변화에 따른 경제구조 붕괴 등 막제가 거듭되면서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책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미리 예견했고 군 현대화 계획을 가속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K9 도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루마니아의 국제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되짚어 보시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임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나토를 위시한 서방세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제외하면 사실상 러시아의 진격을 막을 유일한 방패막이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독자 노선을 걸으며 이를 활용해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탄탄한 나라인 반면 루마니아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되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약소국인데요. 실제로 유럽에서 루마니아의 위상은 즉시 범죄자,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대변됩니다. 앞서 말한 독자 노선의 영향으로 루마니아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제가 만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서유럽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루마니아인 다수가 남아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유럽의 외국인 노동자 중 루마니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범죄 행위에 연루되기도 했는데요. 서유럽에서는 아직도 루마니아인 소매치기라는 편견이 남아있기도 하고 루마니아 마피아로 대변되는 범죄 조직들은 트럭 강탈이나 각종 사기, 보이스피싱이나 심지어 인신매매 등으로 망명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조차 위조된 신용카드로 사기를 치렀던 루마니아 범죄 조직이 검거된 적이 있고 2018년에는 국제 신용카드로 ATM 사기 범죄를 노리던 루마니아 마피아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루마니아의 치안이 나쁘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안 지수로 따지면 루마니아는 142개국 중 26위로 서유럽 선진국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대한민국과 비교해도 고작 5단계 아래인데요. 일각에서는
루마니아를 밤에 혼자 걸어다녀도 안전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앞서 루마니아 마피아들의 범죄 행각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인데요. 이는 바꿔 말해 루마니아 내부 환경과 국제적인 위상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루마니아가 이 격차를 줄이고 국제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선 서유럽의 강대국들과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맺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자면 1대당 200억 원이 넘는 가격이 유지 보수도 힘들어서 자국에서조차 외면받는 독일, PZH-2000을 도입하는 식으로 독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독일에 기대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해왔는데요. 이미 가장 가깝게는 노르웨이가 독일과의 유대를 핑계로 K2표 대신 레오파르트2H를 도입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도 레오파르트2 도입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국민의 만전을 지키는 데에는 절대 타협이 있어선 안 된다는 걸 부디 루마니아가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유럽을 겨냥한 한국 무기들이 호재를 터뜨리면서 한국 무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라는 동아줄을 놓칠 수 없는 인니는 끝까지 함께하려고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인니 언론들은 복자기까지 성공한 KF-21의 비행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 인니 현지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CJ-4호기의 시험 비행 소식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독자형으로 설계된 4호기 또한 무난하게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인니의 현지 언론과 인니 밀리터리 유튜버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지 반응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 반응은 자신들의 국기가 KF-21에 각인된 것에 상당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인니 네티즌은 다른 국가가 우리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증거이며 알라신께 감사하고 인도네시아의 국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지 모두들 개발에 애쓴 양국 개발진들의 헌신에 감사의 인사만 전할 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듯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니의 각종 군사 매체들 또한 KF-21의 비행시험과 관련해 KF-21 전투기의 성공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KF-21은 비행시험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 반응도 대부분 비슷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사업인 KF-X가 함께 성공하길 간절히 원하고 더 나아가 다른 국가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사들은 KF-21의 강점과 앞으로 5세대 이상 전투기로 진화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열심히 자국의 업적이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밀리터리 유튜버는 현재 KF-X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상당한 성능과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업 진행에 인니도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지 반응에 KF-X 사업 초기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유스 기안토로도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AKF-21은 앞으로 F-21F와 대등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는 50대의 KF-21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는데요. 현재 분담금 납부도 미루면서 KF-21 50대는 무슨 돈으로 구매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의 발언은 우리의 속을 갑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 소식을 전할 때마다 몇몇 시청자들께서는 KF-21 비행 영상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보고 매우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같은 영상을 보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인니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에 파견된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일전에 인니가 공군 조종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KF-21 비행 시험과 관련해 인니 공군 조종사 2명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며 이들이 직접 시험 비행에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현재 비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KF-21의 비행 연습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에 파견 와 있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KF-21에 탑승할지 아직 미정인 상황이며 며칠 전 KF-21 CJ-4호기 최초 비행을 시행했을 때에는 비행통제실에서 비행 모습을 첨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인니 조종사들이 결국 한국에 입국한 것은 시험 비행이 얼마 남지 않은 CJ-5호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CJ-5호기는 인니 측이 분담금 납부를 완료할 시 인니에게 인도될 KF-21 전투기입니다. 자국에게 인도될 전투기인 만큼 한국 현지에서부터 훈련을 통해 적응해놓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는 연체금 쌓이고 있는데
시제기는 계획대로 받겠다는 소리와 맞게 틀리지 않는 행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KF-21은 타이가 주관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4.5세대 첨단 전투기이며 총 사업비 8조 1천억 원 중 20%를 납부하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48기를 현지 생산할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다면 이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대공 교전 능력과 기본적인 비행 성능을 갖춘 KF-21 블록 1 40대 1차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해드리자면 1차 양산이 진행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천억의 비용을 들여 공대지 무장을 포함한 추가 무장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며 추가 무장 테스트도 무사히 종료되면 2032년까지 공대공 교전 능력은 물론이고 공대지, 공대함 교전 능력까지 갖춘 80대의 KF-21 블록 2가 2차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부와 공군이 그리고 있는 개발 청사진은 KF-21을 F-16플러스급 4.5세대 세미스텔스 전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KF-21의 궁극적인 개발 목표는 4세대 전투기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미국의 F-16보다 월등한 수준의 교전 능력과 비행 성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 F-35에 버금가는 스텔스 성능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사실 공동개발국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만 사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인니는 1조 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8천억 원가량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불신을 안길 만한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종종 목표 달성을 위해 불신을 숨기고 신뢰를 고조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인니와의 협상 중 수출 조건 계약에서 수출 대상 국가가 자국 공군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군인 경우 해당 기체에 대한 타이틀은 수출 시장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출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며 수출 기체의 가격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더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인니의 태도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확신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언제나 미래는 가장 절박한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주변국의 위협 속에서 미래 국방의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허나 이를 이용만 하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나라가 유무인 복합 전투를 준비하면서 인간 병력에 AI 기반의 자율무기 체계를 결합해 인명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싸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F-21을 기반으로 무인 전투기 가오리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에 이를 계기로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11개월 전 탄자니아 교량을 완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 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던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이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 아프리카의 바닷길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 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원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에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 도즈교 익스트레이더스트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 도즈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주탑의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 도즈교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풀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 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 아프리카의 무역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 정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네.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릴리만자로 아루샤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 건설업체로 위상이 강화됐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에이크시 정유 공장 공사, 가나 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EDCF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기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위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험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위험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화학 물질과 같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총들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6번째 국제 공인 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 오던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외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총들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시사의 비유교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도권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연구 변형이나 누수 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 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의 최우선이다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충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투광을 제외하고 94개입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위치한 이 광산은 연간 47,000톤의 니켈을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3,500톤을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일당 약 2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암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